이런 어떤 논의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어떤 정의랄지, 그다음에 대응 체계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에 맞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걸 다 이제 글씨도 작게 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몇 가지 강조되는 측면에 대해서만 좀 차별화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융 결함상의 어떤 금융 피해랄지 또는 경제적 학대, 이 금융 피해까지도 경제적 학대로 포함시켜서요, 금융 사기 이런 금융 피해까지도 경제적 학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대단히 넓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고 의무랄지 체제랄지 이런 것들도 넓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보다 더 경제적 학대의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시기와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은 더 순수한 경제적 학대와 또 그 외의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 더 확장된 이런 심화된 경제적 학대로 나누어서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요, 고령자 학대 방지 및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관리 법률에 따라서 경제적 학대를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세에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한국은 현재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의사에 또는 허락 없이 그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 행위 이런 것들을 경제적 학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적 학대와 착취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경제적 학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적 착취에 대한 단어가 더 맞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것이 경제적 학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보자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겁니다. 허락 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나 임금을 사용해 버리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학대이고요. 재산에 관한 법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동의 없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해 버리는 것, 명의를 변경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고령자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경제적 학대입니다. 상당히 세분화돼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경제적 학대를 고령자로 하여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대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주는 압박감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잘못하면 여러분이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재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자체도 문화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분들을 서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있는 호소인 교수님과 제철은 교수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적 학대의 범주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로부터 그리고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 상호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인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이나 봉사자 등 이런 광의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대, 착취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다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우리 문화에 맞는 어떤 경제적 착취 또는 학대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용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내용이 방대했지만 제가 이제 금융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나서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좀 작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에 있어서, 관련 나라들에 있어서 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회원국에 권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랄지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이런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 법 아래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 그다음에 공동체 인식의 제고,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법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가 무엇이고 경제적 학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럴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미국은 대단히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판매원 등이 노인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금융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 문제, 경제적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되게 예방할 수 있는 곳이 금융기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국을 보시면요, 이제 영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성을 저는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학대에 대해서 무엇이 학대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것이 경제적 학대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잘 만드는 곳이 영국인데요. 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착취, 학대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시한 내용인데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다음에 경제적 학대로 인한 불평을 처리하고 이 피해 상담, 이 절차에 대한 어떤 상담 절차 간소화, 그 다음에 제3 전문가의 연결, 재무적인 통제력 회복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금융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뭐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런 경제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관리하는 거, 그런 가이드라인들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이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한 사건들을 모두 한 곳에 보고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모여지는 것이겠죠. 그 데이터가 잘 구축이 돼야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자체가 모으는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요. 호주에서는 금융업계가 준수해야 할 관행으로 어떤 코드 오브 뱅크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요. 고령자 또는 금융거래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결해줘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게 피해 인정 범위는 이 피해를 받으면 누가 해결하냐면요. 그 금융기관이 이 피해의 범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령자의 예금 저축 등의 계좌에서 자금을 동의 없이 인출했다면 이 호주의 기관인 AFCA는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보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상당히 민감해지겠죠. 시니어들이 은행에 와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이분이 진짜 원하는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요. 노인이 경험할 다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돼서요. 보시면 이 경제적 학대가 전형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걸 이해하고 인식시키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를 보다 편안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 나는 이런 일을 겪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경제적 학대, 특히 자녀에게 받은 경제적 학대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문화적 인식이 있습니다. 좀 냉정해져야 되겠죠, 서로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네, 그렇게 어떤 유도하는 이런 역량들을 가진 금융기관의 어떤 종사자들을 키우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의는 이제 앞에서 더 많이 나누게 되실 내용인데요. 그러면 경제적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법률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학대가 노인 복지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민법 또는 금융리 경제와 관련된 여러 법, 사회보장 관련 법 등 다양한 법에 다양한 쟁점이 고루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경제적 학대는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복잡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문제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들, 여기에 협력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 대상 기관과 그다음에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처럼 경찰과 그다음에 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법위까지의 신고의 의무를 줄 것인가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를 굉장히 강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가 이 성직자,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시군 후에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이 경제적 학대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태와 실태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디까지 신고 의무의 범위를 줄 것이며 어디까지 무슨 법으로 이것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